내가 어제 산 코인이 오늘 아침 사라졌습니다. 2022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거래소 앱에는 분명 내 자산이 찍혀 있었는데 어느 날 출금 버튼이 멈췄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구도 믿을 필요 없이 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답한 서비스 유니스왑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누군가를 믿으셨나요? 아침에 카카오페이로 커피를 결제하셨다면 카카오를 믿으신 겁니다. 은행 앱에서 잔고를 확인하셨다면 은행을 믿으신 거고요. 업비트에서 코인을 사셨다면 업비트를 믿으신 겁니다. 우리는 평소엔 이걸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금융은 전부 이 구조로 굴러갑니다. 내 돈을 내가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누군가가 대신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구조죠. 이 신뢰가 깨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은행 같은 중개자 없이도 사람과 사람이 직접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디파이, 즉 탈중앙 금융입니다. 점들이 서로 직접 연결되어 있죠. 블록체인이 거래를 검증하고 자산은 내가 직접 소유합니다. 누구도 내 거래를 막거나 검열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 시파이, 중앙화 금융은 우리에게 익숙한 구조입니다. 모든 거래가 가운데에 있는 은행이나 거래소를 거쳐갑니다. 그 가운데 기관이 자산을 보관하고 검증합니다. 그 기관이 막으면 거래는 끝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럼 빗썸이 좋아, 업비트가 좋아? 결국 또 다른 중앙화 거래소를 찾아간 거죠. 우리가 업비트에서 거래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내 지갑의 코인이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됩니다. 그 순간부터 코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거래소입니다. 이후 거래소 내부 서버에서 매칭이 이뤄지고 출금을 눌러야 비로소 내 지갑으로 돌아옵니다. 수탁 리스크, 장부 조작, 서버 다운, 주문 조작. 단일 실패 지점이 너무 많은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래소를 믿어야만 하는가? 블록체인은 원래 누구도 믿을 필요 없게 만들기 위해 태어났는데 정작 우리는 또 거래소를 믿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신뢰는 실제로 여러 번 무너졌습니다. 2022년 FTX는 세계 3위 거래소였지만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빼돌리고 파산했습니다.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사용자 자산의 소멸이었죠. 거래소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2014년 마운트 곡스는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70%를 담당했지만 하루아침에 파산하며 85만 개의 비트코인이 사라졌습니다. 규제로 갑자기 출금이 막히기도 합니다. 거래소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강요받는 이 신뢰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 비용은 늘 사용자가 치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은 거래소 자체를 없애버리자 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거래하되 그 중간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두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코드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중앙 중개자가 없고 누구도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드 자체가 계약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A가 이더리움 1개를 넣으면 B가 USC 2000개를 받는다는 조건을 코드로 써두면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거래소 서버도 필요 없고 중간 기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공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초기 탈중앙 거래소들은 기존의 호가창, 오더북 방식을 그대로 블록체인에 올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벽에 부딪힙니다. 첫째, 속도. 블록 생성에 약 12초가 걸립니다. 주식 주문이 12초 뒤에 체결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사이 가격은 이미 변해 있습니다. 둘째, 비용. 블록체인에선 주문 등록도, 수정도, 취소도 전부 가스비가 듭니다. 클릭 한 번에 수천 원이 사라지니 소액 거래자는 참여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론은 맞았지만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기서 유니스왑을 만든 헤이든 아담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발상에 전환을 합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바꾼 거죠.
기존 거래소의 전제는 이거였습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가격에 합의해야 거래가 된다. 헤이드는 이 전제를 의심합니다. 애초에 상대방이 꼭 있어야 하는가?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나무꾼은 자기 도끼를 사줄 상대를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못에 도끼를 던지면 연못이 알아서 바꿔줬죠. 연못이 거래 상대인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풀을 만들어 토큰을 던지면 다른 토큰이 자동으로 나오게 하면 됩니다. 교환 비율은 수학 공식 하나로 결정되고요. 그게 바로 x 곱하기 y는 k입니다. 이걸 자동화된 마켓 메이커 AMM이라고 부릅니다. 유니스왑의 핵심 구조를 보겠습니다. LP 유동성 공급자들이 풀에 두 토큰을 미리 예치합니다. 이더리움과 USC를 일정 비율로 넣어두는 거죠. 거래자가 이더리움을 USC로 바꾸고 싶다면 상대방을 찾을 필요 없이 풀에 이더리움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풀 안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x 곱하기 y는 k 공식으로 가격을 계산해 USC를 즉시 보내줍니다. 한쪽 토큰이 늘면 곡선을 따라 다른 토큰이 빠져나가고 두 토큰의 곱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핵심은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자산이 단 한순간도 회사 지갑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지갑에서 풀로, 다시 풀에서 내 지갑으로 거래소가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짚고 갈 개념이 있습니다. 슬리피지입니다. 풀에 이더리움 10개와 OMG 500개가 있다고 합시다. 두 수량의 곱 K는 5,000입니다. 이제 누가 이더리움 1개를 넣으면 이더리움은 11개가 되고 OMG는 5,000 나누기 11, 약 454.5개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약 45.5개를 받게 되죠. 원래 가격대로면 50개를 받아야 하는데 45.5개뿐입니다. 이 약 9% 차이가 슬리피지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아마 슬리피지가 조금 찜찜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더들은 왜 이런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니스왑을 사용할까요? 먼저, 슬리피지는 유니스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000억 원어치 한 번에 사려고 한다면 시장에 나와 있는 매도 물량을 계속 사들이는 과정에서 가격은 점점 올라가고 결국 처음 예상했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게 됩니다. 슬리피지는 유니스왑의 결함이라기보다 유동성이 있는 모든 시장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거래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비용을 감수할까요? 핵심은 거래 가능성입니다. 사용자는 1%의 슬리피지를 감수하고라도 지금 거래할 수 있는 상황과 아예 거래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교합니다. 특히 유동성이 낮은 토큰이나 새롭게 발행된 토큰의 경우 중앙화 거래소에는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유니스왑은 그 토큰을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출구가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즉시 교환하고 변동성이 큰 자산을 달러 가치에 가까운 안정적인 자산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대부분의 유니스왑 거래가 USDC나 USDT와 연결되는 이유는 이들이 블록체인 경제 안에서 사실상 화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주식이나 자산을 원화나 달러로 바꾸듯이 블록체인에서는 토큰을 USDC나 USDT로 바꿉니다. 결국 유니스왑에서 슬리피지는 단순한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동성에 접근하고 거래가 어려운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먼저 작은 유동성 풀을 가정해 봅시다. 이더 100개와 1000개의 달러 코인이 담긴 풀이 있습니다. K값은 10만이 되겠죠. 여기서 누군가 이더 100개를 추가로 던집니다. 겉보기엔 1이더당 10달러니 1000달러를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이더가 200개로 2배나 늘어나면 공식에 따라 달러 코인은 500개만 남아야 합니다. 결국 사용자는 원래 있던 1000개 중 남은 500개를 뺀 딱 절반만 손에 쥐게 됩니다. 기대했던 수익이 반토막 났습니다. 풀이 작으면 작은 파도에도 배가 크게 흔들리듯 가격 충격이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번엔 반대로 아주 깊은 풀에서 똑같은 거래를 해보겠습니다. 이더 1만 개와 10만 달러가 담긴 대형 풀입니다. 똑같이 100이더를 넣어도 전체 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사용자는 약 990달러를 돌려받게 됩니다. 아까 소형 풀에선 500달러밖에 못 받았는데 여기선 거의 제 값을 다 쳐준 셈이죠. 이게 바로 유동성의 힘입니다. 유동성은 거대한 가격 충격도 너끈히 받아내는 시장의 근육과 같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TVL, 즉 풀에 묶인 총 자산 규모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슬리피지를 잡으려면 거대한 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체 누가 왜 자기 돈을 이 연못에 쏟아 부어주는 걸까요? 이분들이 바로 LP 유동성 공급자들입니다. 이들은 풀의 두 종류의 토큰을 쌍으로 예치합니다. 이들의 자산이 모여 연못은 점점 깊어지고 덕분에 트레이더들은 안정적인 가격에 코인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LP들이 자선사업가는 아닙니다. 자산을 묶어두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과 위험이 분명 존재하죠. 그럼에도 이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명확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LP가 받는 가장 달콤한 열매는 바로 거래 수수료입니다. 트레이더가 코인을 바꿀 때마다 발생하는 통행료가 풀의 지분대로 LP들에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풀의 20%를 내가 채웠다면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의 20%도 내 몫이 되는 구조입니다. 트레이더는 편리하게 스왑하고 그 대가로 낸 수수료가 유동성을 대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이죠. 유니스왑은 명령이 아니라 인센티브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보상이 커지면 LP가 몰리고 슬리피지가 낮아지니 트레이더가 더 많이 찾아오며 다시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는 자생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보너스도 주어집니다. 유니스왑의 의사결정권인 유니 토큰이나 프로젝트들의 추가 지원금이 그것입니다. 이 권리를 쥔 사람들은 수수료를 얼마나 뗄지, 어떤 업그레이드를 할지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유동성 채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보너스는 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LP의 근간은 언제나 거래 수수료이며 추가 토큰은 특정 조건이 맞을 때만 주어지는 특별 보상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 유니스왑은 지극히 내부적인 수식으로 가격을 정하는데 만약 외부 거래소와 가격이 딴판이면 어떡하죠? 예를 들어 밖에서는 $2,000인 이더가 유니스왑에선 $1,900라면 눈치 빠른 아비트라저들이 몰려와 여기서 싸게 산 뒤 밖에서 비싸게 팔아치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유니스왑 풀의 이더 수량이 줄어들면 수학 공식에 의해 이곳의 가격도 점점 비싸지며 외부 시세와 키를 맞추게 됩니다. 중앙 관리자가 없어도 이익을 쫓는 개인들의 움직임이 시장의 균형을 찾아주는 셈입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LP가 참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LP는 단순히 이자를 받는 예금주가 아니라 위험을 짊어지는 시장 조성자입니다. 이들의 성적표는 수수료 수익 플러스 보너스에서 비영구적 손실 플러스 각종 리스크를 뺀 결과물입니다. 코드의 버그나 급격한 가격 변동 같은 암초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즉, 내가 받는 보상이 내가 감내하는 위험보다 커야 비로소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LP를 가장 괴롭히는 건 비영구적 손실이라는 녀석입니다.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벌었을 돈을 풀에 넣는 바람에 못 벌게 되는 상대적 손해를 뜻합니다. 이더가 $1,000일 때 한 개와 $1,000를 예치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더 가격이 2배로 폭등하면 그냥 지갑에 뒀다면 $3,000의 가치가 됐겠지만 유니스왑 풀에선 아까 말한 차익 거래자들이 싼 이더를 몽땅 쓸어갑니다. 내 포지션은 원치 않게 이더는 줄고 달러 코인은 늘어난 상태로 변하죠. 결과적으로 내 자산의 가치는 그냥 보유했을 때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오차도 있고 손실 위험도 있는데 대체 왜 유니스왑일까요? 그건 바로 신뢰의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자산을 거래소에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쥐고 있고 누구나 제약 없이 시장을 만들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람이 아닌 투명한 코드와 수학을 믿기 때문입니다. 운영자의 양심을 믿는 대신 검증 가능한 규칙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탈중앙 금융이 설계한 새로운 신뢰입니다. 유니스왑도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V1은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모든 거래에 이더를 끼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V2에선 이를 개선해 토큰끼리 직접 맞교환할 수 있게 했고 외부 서비스와 가격 데이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V2도 자본이 너무 넓게 퍼져 효율이 떨어진다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한 V3는 집중 유동성이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LP가 자금이 쓰일 가격 범위를 직접 골라 거래가 활발한 구간에만 화력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V2와 V3의 결정적 차이는 이겁니다. V2가 온 세상에 얇게 물을 뿌리는 방식이라면 V3는 필요한 곳에 깊게 구멍을 파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현재 시세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쓰이지도 않을 먼 가격대까지 자산을 깔아두는 건 낭비죠. V3는 현재가 주변의 유동성을 몰아넣어 트레이더에겐 낮은 슬리피지를, LP에겐 더 높은 수수료 효율을 선물합니다. 물론 범위 밖으로 가격이 튀면 수익이 멈추는 리스크가 있지만
훨씬 진화된 전략적 도구가 탄생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유니스왑이 왜 등장했고 어떻게 작동하며 어떤 한계를 극복해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유니스왑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뢰는 더 이상 특정 회사나 운영자의 양심에만 맡겨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투명한 코드, 공개된 규칙, 그리고 참여자들의 인센티브만으로도 하나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유니스왑은 탈중앙 금융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누구나 시장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거래할 수 있으며 누구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유니스왑이 단순한 거래소를 넘어 블록체인 경제의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